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내 의도와 다르게 어떤 저항을 만나게 되면 추진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저항. 하지만 저항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독수리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 거대한 비행기가 양력을 만들어 떠오르는 것. 이 또한 공기 속에서 적절한 저항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공기 저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독수리도 항공기도 비행을 모두 포기해야 할 겁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깃털과 볼링공이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걸 아시나요? 내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힘, 저항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차이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저항이 있다는 것, 결국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하나 안내해 드릴 게 있는데요. 잠시 후 10시부터는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일부까지만 보내드리는 점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신에 역시나 1시간도 알차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715님, 저의 경제 지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1시간 알차게 가보죠. 경제상식 퀴즈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네 글자네요. 네 글자. 이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이끄는 프로팀 T1이 또다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이 게임 이름인데요. 그 월드 챔피언십 이른바 롤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5회 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른바 롤드컵, 이 사상 가장 많은 655만 명 이상이 동시 시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중국 팀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난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기도 했었죠. 네. 꽤 이제 질문을 내드렸는데 아직까지 정답이 안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렉트로닉, 전자 스포츠를 줄여서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스포츠이긴 한데 네 글자. 저 스포츠, 그 스포츠 아니고 이 스포츠입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1부까지만 방송이 되는 만큼 1부 끝날 때쯤에 정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BS 콩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예진 소장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추세 그리고 금융시장 움직임 확인해 보고요. 고려 아연 경영권 분쟁이 사업 차질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연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앞으로 1년 동안은 중국 여행 갈 때 비자가 필요 없게 되는데요. 또 중국 부양책 관련 소식도 묶어서 준비했고요. 최근에 금연 아파트가 늘고 있다는 내용과 최근 아파트 거래량까지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진짜 미국 대선 코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네. 마지막까지 초접전이에요. 맞아요. 각각의 그 여론조사마다 도널드 트럼프와 카밀라 해리스 후보의 선호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각각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우세론이었던 상황에서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른바 경합주뿐 아니라 공화당 강세 지역 일부에서 해리스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모습인데요. 여론조사 종합 결과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근소한 차로 앞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통상적으로 여론조사 시에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공화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응답을 잘 안 하거나 굉장히 자기의 결정을 늦게 얘기를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해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표는 다소 과소평가가 되고 민주당 표는 오히려 그 수를 전체 오수를 맞춰야 되니까 과대평가가 되는. 그래서 지지난 대선 때는 힐러리랑 붙었을 때 네. 샤이 트럼프가 맞습니다. 많아서 예측이 불가했었던 점도 있었죠. 네,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고 실제로 요즘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과거보다 더 열심히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를 하는 게 이 베팅 사이트인데요. 현재로서는 베팅 사이트를 보면 트럼프 승리에 베팅을 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다 뜯어보면 좀 소수 일부 계좌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액을 베팅을 해서 사람들을 조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베팅 환경을 좀 오염시킨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한편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인 538 분석에 따르면 여론조사와 인구 데이터를 포함한 당선 시뮬레이션을 100번 돌려봤더니 트럼프 후보가 100번 중에 53번, 해리스 후보가 나머지 47번을 각각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또 어떤 설문조사에 따라서 해리스가 경합 지역에서 다시 앞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맞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뭐 4.2% 훌쩍 넘었었고 이거 보면은 일단 금융시장은 트럼프 쪽에 조금 무게를 그쵸. 두는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우리 시장은 늘 2,500대 올라봐야 2,600대에서 코스피는 오늘 강보합, 코스닥도 강보합 정도에 있는데 미국 시장 뭐 사상 최고치 가는 거에 비하면 부진한 수준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국내 주식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시중 투자 자금이 시장에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아무래도 좀 관망을 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죠. 네. 대선이 치러져도 지금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박빙인 만큼 결과 발표에는 최대 2주까지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현재 시중 자금은 그때까지 이제 대기를 할 수 있는 은행 예적금과 뭐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하죠. 이런 곳에 몰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시기에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잖아요. 네. 네, 금을 보면 올해 국내 금 거래 대금이 이미 뭐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는데요. 특히 지난달 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연초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급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앞서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이제 선반영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되면 이제 감세 정책 때문에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날 테고 그렇게 되면 물가도 또 오를 수 있고 시장 금리를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3.6%에서 4.3%대까지 올랐고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2.9%대에서 3.1%대로 덩달아 올라섰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좀 수급이 위축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좀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대선 같은 그런 큰 이벤트긴 하지만 네. 이것보다는 이제 경기 회복세 또 산업 동향이 중장기적인 증시 방향을 결정하는데 더 큰 요인이 됐었고요. 또 대선 이벤트로 인한 뭐 정책 수혜주 같은 그런 거는 단기에 그치는 그런 그렇죠.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추세를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투자하시는데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트럼프가 굉장히 또 공격적인 발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해리스 후보 측에서 뭔가 좀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내놨어요. 예, 해리스 후보가 그 국내 언론사를 상대로 보낸 특별 기고를 통해서 방위 문제 등 본인의 생각을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네.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한 14조 원 가까이 되죠.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우리의 동맹을 폄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요 과거 재임 시절에 그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이제 부유한 나라를 의미하는 그 머니머신이란 말을 하면서 그렇죠. 내가 백악관에 있었으면 그들은 이제 100억 달러를 기꺼이 지출할 것이다. 이런 과거의 기조를 이어가는 언급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연간 10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2026년에 지불할 액수의 9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트럼프는 뭔가 계속해서 안보, 동맹 이런 측면도 계속 비즈니스맨의 네. 관점으로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일단은 한 이틀 뒤면 어느 정도는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 소식 들어볼게요. 비자 없이도 중국 여행 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예,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고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관광이나 사업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에 15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그전까지는 중국을 관광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뭐 직장이나 학력 정보는 물론 부모나 배우자의 직업과 나이 등 개인 정보를 적고요. 또 비자 발급 비용도 별도로 내야 했는데요. 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이 사설업체를 쓸 경우에 뭐 관광 비자 발급에만 10만 원이 넘게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비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 국가 간에 비자 면제 결정이 나올 때는 양국이 서로 사전 합의를 해서 이 상호주의 외교 관례에 따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좀 시중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이 왜 그런지 하고 살펴봤더니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관광시장 개방을 통해서 중국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올 2분기에 한국 관광객이 11만 명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 같은 중화권 국가인 홍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간 거고요. 또 이 밖에도 외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견제를 뚫고 한국과 관계 개선을 꾀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중 외교와 글로벌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에 먼저 손을 내민 거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상호주의, 서로가 협상을 통해서 이뤄낸 게 아니라 그냥 중국이 먼저 툭 던졌다라는 거죠. 무비자 입국. 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9월 중순부터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려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전인대라는 거는 이제 중국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까지 열리는 건데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각종 부양책에 네. 구체적인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정부는 지난 9월에 한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인민은행 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정책금리인 역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와 지급 준비율 인하 등을 발표했는데요. 네. 쉽게 얘기해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금리를 낮춰줘서 돈을 풀겠다라는 거였고요. 또 부동산 분야에서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해주고 주택 구매를 할 때 조건도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다양한 부동산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양책이 발표되고 나서 2주 동안 중국 증시는 한 수십 %가 오르면서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부양책의 규모,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자 중국 증시도 하향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금액이 이번 전인대를 통해 나올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재정 적자율, 즉 중국 정부가 빚을 내서 얼마나 더 국채를 발행하고 시중에 돈을 공급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외신 등은 로이터 통신이 그 규모로 10조 위안이 될 거라고 꼽았는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해당하면 1,900조 원인데 이걸 5년 동안에 걸쳐 쏟아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올해 GDP의 8%에 해당하는 엄청 큰 규모입니다. 또 일본 금융사인 노무라 증권도 매년 중국 GDP의 약 2%에서 3% 수준, 액수로는 387조 원을 풀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골드만삭스도 올해 기준으로 비슷한 금액의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다만 중국 정부가 이 구체적인 규모를 발표하지 않거나 이 최소 규모만 발표하면 증시나 경제에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전인대에서 발표하는 재정 부양책에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돈을 집행할지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주주죠. 영풍이 2달간 조업을 멈춘다고요? 네, 지난 2019년에 낙동강 상류의 오염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에 따른 행정 처분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석포 재련소의 폐수 유출과 관련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개월 동안 조업을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모두 비철금속 재련 기업으로 이 두 기업이 생산하는 아연만 전 세계에서 비율이 한 10% 이상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려아연과 그 자회사가 약 85만 톤, 영풍이 40만 톤의 아연을 생산을 했는데 그중 영풍의 석포 재련소가 조업을 멈추게 되면서 국내외 아연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난 2021년 영풍이 같은 사안으로 조업 정지 열흘 처분으로 가동이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이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었던 만큼 나중에 추후 재가동 시에 대략 한 4개월가량은 정상 조업이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와는 또 별도로 캐나다의 아연 재련소 한 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공장이 일시 폐쇄된 상황이라서 여기에 영풍까지 더하면 이제 국내외 아연 수급, 글로벌 아연 수급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때문에 수급이 어려워질 거다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약간 뭔가 좀 엎친 데 덮친 격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당장 고려아연 측은 유상증자 추진하는 걸 두고 금감원 조사를 받게 됐어요. 네, 통상 공개 매수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동 주식 수가 감소해서 주식 분산 요건과 거래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규정상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은 공개 매수 당시 신고서에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기재를 했다가 유상증자를 밝힌 지난달 30일 공시에서는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 입장을 180도 바꿔 문제가 됐습니다. 네. 당초 공개 매수 목표 물량이 발행 주식의 최대 20%,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을 전부 사들일 의지를 보였던 만큼 이 상장 폐지 위험성을 알고도 거짓 공시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현장 조사까지 나서면서 불공정 거래 조사와 연계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고려아연이 이 최대주주 영풍의 지분 희석을 노린 유상증자를 위해서 자사주 공개 매수를 기획했다 이런 음모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계획대로 만약에 유증이 마무리된다면 MBK 영풍연합의 의결권 지분율은 기존의 43.9%에서 36.4%로 희석이 되고요. 최윤범 회장과 베인캐피탈 의결권 지분도 물론 33.5%까지 줄기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유증을 통한 우리사주 물량이 최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만약에 된다면 의결권 지분율은 MBK 연합보다 이 고려아연 측이 0.5% 더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경영권 분쟁 과열 또 아연 재련소 조업 중단 등으로 인한 어떤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죠. 공개 매수를 고려아연 측이 할 때는 상패 가능성을 적어넣질 않았었고 유상증자를 할 때는 상패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할 때는 사람들이 자진 상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않을 수 있으니 고려아연 경영진들이 이거를 뺀 것 아니냐. 그리고 유상증자를 할 때는 사람들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으면 상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유증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때는 상패 가능성을 적어 넣은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을 텐데 일단 이거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네. 지켜봐야죠.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금연 아파트가 많이 늘고 있다고요. 예,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요. 거주 중인 아파트 주민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단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건데요. 이게 도입 초기였던 2017년에는 금연 아파트 숫자가 158곳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는 3,000곳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20배 넘게 늘어난 건데요. 이게 근데 금연 아파트는 늘었는데 반대로 간접 흡연 민원은 늘고 있습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2019년에는 22,000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4만 1,000건으로 4년 동안 약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흡연자는 줄고 있는데 흡연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데요. 또 금연 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에는 흡연장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이 흡연 부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사유지라서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고 결국 이렇게 되면서 흡연자들이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집 베란다나 화장실 등에서 몰래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더 안 좋죠. 예,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충남에서는 한 남성이 흡연을 하다가 항의를 한 이웃과 이제 다툼이 됐고 살해를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면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었고요. 또 올해 2월에는 남양주 한 아파트에서 흡연하던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잡이를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일단 흡연권을 보장해주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조해서 실내 흡연을 또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저희 아파트 그 계단에서 자꾸 담배 태우시는 분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분이 이대호 씨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더 뭐 하지도 못하고 이제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애연가 분들을 위해서는 작은 금연 부스라도 또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예. 대출 규제 때문에 집 사는 연령층도 바뀌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한국 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7월에는 5만 4천 건을 돌파하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지난달에는 4만 건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고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특히 이제 거래를 주도하는 연령대도 이번에 변했는데요. 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아파트 상승세를 이끌었던 30대가 6개월 만에 40대에게 거래량 1위를 넘겨줬습니다. 이 30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 은행 대출을 끼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자금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40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건데요. 실제로 또 자금 여력이 큰 50대와 60대의 거래 비중도 전달보다는 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나이가 아예 어린 20대 이하의 매입 비중이 늘어난 건데요. 그래요? 예, 20대는 자금 여력이 없는 만큼 이를 두고 부모 찬스가 작동한 것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서울 아파트 오름세가 안정세가 되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 이제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영끌을 했던 30대 비중이 줄어들고 금수저인 20대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자, 해남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부까지만 방송되는 만큼 클로징 직전에 정답 알려드릴게요. 컴퓨터 게임으로 승부를 겨루는 것, 일명 일렉트로닉 전자 스포츠, 전자 스포츠를 줄여서 4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예전에는 이 게임이나 이런 데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만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롤드컵에서 우승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 뭐 연봉이 수십억이라고 하죠. 또 과거에 중국이 240억 원 정도를 제 이적과 연봉으로 제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었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문화 혹은 이제 산업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장슬기님, 제 사촌 동생도 이것 선수입니다. 이름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도 연봉이 높더라고요. 친하게 지내셔야겠네요. 오세덕님이 옛날에 애들한테 오락하지 말라고 혼내던 게 후회되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오락에서 게임으로, 게임에서 스포츠로 이렇게 변했죠. 그 앞 글자, 요즘 뭐 이메일도 많이 보내는데, 그럴 때 붙는 그 앞 글자 하나 붙여서 어떤 스포츠인지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2082님, 딸이 응원하러 갔었네요. 최근에 롤드컵 보러 갔었구나. 이미영님,
아이들과 함께 시청한 대회였는데 환상적인 승부 대단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시청하실 정도로 이제는 또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고 또 축제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3801님 40대 중반인 남편이 한국이 이겼다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기 진행이 얼마나 흥미진진했는지 신나서 얘기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마치 뭐 축구 월드컵에서 승부 이긴 것처럼. 이런 하이라이트를 보던 40대 남자의 모습은 비단 저희 집만의 광경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그 네 글자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김치 가격도 김장 비용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당일에 생산된 100% 국내산 김치가 무려 10kg에 29,000원이라고 하면 안 사시겠습니까? 혹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사기였습니다. 사기. 인터넷을 통한 이 농산물 구매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따져보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10kg 국산 김치가 29,000원이면 저 같아도 사겠네요. 그럼요. 김장 안 하고. 그렇죠. 당장 김치가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김치 그쵸. 사놓을까 할 만한 가격이죠. 그 피해 규모가 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어떻게 네. 섞인 거예요? 예, 뭐 최근에는 사실 다행히 조금 안정세로 접어드는 추세로 좀 보이는데 8월, 9월, 10월까지는 배추값이 엄청 폭등하면서 김장을 포기하는 이제 김포족까지 늘어났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집에서 김장 담그는 것보다 이제 사 먹는 게 싸다라고 하시면서 김치 사시려는 분들께 김치값만 받고 김치 보내지 않는 사건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김치 10kg에 29,900원, 당일 생산 100% 국내산 전라도식 포기김치라는 광고 문구 이제 걸어놓고 아하. 네. 김치를 6억 원치를 판매해놓고 김치 보내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경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일단 업체는 지나치게 싼 김치 가격에 대해서 중간 유통 과정 없이 거품을 뺐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 김치 사려면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김치를 보내지 않으면서 통화량과 문의가 많아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면서 주문량 폭주로 배송이 늦어지는 것처럼 안내를 했고, 또 배추 수급 문제로 김치 출고는 2, 3주 늦어진다. 배송 지연으로 죄송한 마음에 김치랑 귤도 같이 보내드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소비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렴해도 너무 저렴하게 팔았던 건데 이게 애초에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었었던 건지는 수사 결과 좀 밝혀져야겠네요. 근데 그 피해자가 2만 명 네, 네. 추산된다고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조금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카드로 결제를 했다 아니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급이 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주로 현금 결제, 무통장 입금만을 유도해서 좀 문제입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카드사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네. 소비자가 이제 어떤 사유를 들어서 청약 철회를 하겠다, 돈 보내지 말라라고 하면은 청약 철회가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네. 근데 현재는 무통장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현금 결제를 했다라면은 소비자가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면 이제 물품 대금이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안전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자신의 통장으로 바로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 부분도 안전 결제 시스템도 사용하지 않아서 현재는 좀 방법은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경찰의 수사 또는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사를 통한 가해자의 처벌을 좀 하면서 합의를 유도해 보는 방법인데요. 이제 피해자분들은 신분증, 주문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뭐 문자 내역, 그래서 이 판매자와 내가 거래를 했다라는 입증할 수 증거, 증거를 그런 가지고 이제 거래 경위 등을 쓴 고소장을 첨부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하면은 이제 아주 많은 전국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있을 텐데, 그 피해자분들의 사건이 하나의 경찰서에 모여서 수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 금액이 또 크면 클수록 가해자의 형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또 고소를 해두면 가해자 측에서 피해 보상을 좀 약속하면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들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애초에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안심결제, 안전결제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의심해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었어도 네네. 막상 딱 농산물을 받아봤는데 짓물렀다. 아니면 조금 상했다라는 네네.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작년 겨울에 샐러드 채소를 한번 배송을 시켰는데 네. 이 오는 과정인지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채소의 한 반 정도가 얼어서 이제 못 먹을 상태로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어서. 네네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가 환불이나 추가 배송을 해준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반을 먹을 수 있으니 반값 내고 네, 그 처리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쟁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일단은 채소나 생선, 뭐 고기 같은 식재료 같은 거를 받으면 배송받으면 바로 변질 여부나 이 품질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포장도 안 뜯고 바로 냉장고에 넣어버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변질된 건지 아니면 변질된 상품이 배송된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받으면 즉시 포장을 뜯고 꼭 품질 검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악취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아니면 육안상에 좀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즉시 업체에 알리고 식재료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이제 기록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업체에서 반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폐기하지 마시고 보상 처리가 끝날 때까지 일단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판매자의 문제가 아니라 택배사의 과실로 또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운송 과정에 또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택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사업자에게 이 운송 중에 이 품질이, 그러니까 이 제품이 상했다라는 부분을 통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택배 운송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택배 주문하면서 운송장 쓸 때 약관에 다 동의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4일을 넘겨서 택배사에 통지를 하게 되면은 택배사는 면책되기 때문에 꼭 14일 이내에 통지하시고 증거 남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택배사에서는 택배 물품의 가액, 뭐 택배 요금 등을 좀 참고해서 사고 심사하고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받아보자마자 사진 찍어 놔야 되는 거고 그 네네. 사진 기록에도 이게 몇 날 며칠에 촬영된 거다라는 게 로그 파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입증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박스나 홈페이지, 뭐 판매자 홈페이지 보면 신선식품 특성상 배송 중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신선식품 판매자들이 배송 과정 중 변질 또는 뭐 주관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좀 왕왕 있습니다. 가끔 있죠. 예,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좋은 상품을 보냈는데 택배를 가는 동안 변질된 것이다. 뭐 내지는 남들은 그 정도는 다 불편 없이 섭취한다. 근데 특정 고객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환불을 이제 거절하는 것인데요. 이게 또 이 상품이 썩고 무른 정도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체감하는 정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뭐 사과를 샀는데 누구는 좀 검은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누구는 이거를 못 먹겠다라고 하는 거고 누구는 이거 문제없이 섭취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과가 반 이상 이렇게 갈라져서 와서 이를 도려내고 먹으려면 뭐 사과 반도 못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모두 주관적 기준이라고 하면서 반품 내지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라인몰 이 판매 대행을 하는 온라인몰 역시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질 나쁜 상품을 보낸 건지 배송 과정 중에 상한 건지 이 사유를 일일이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네, 판매자의 자체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우선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송받은 상품이 판매 시에 내걸었던 광고와 눈에 띄게 다르거나 판매 페이지에 환불이나 교환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부 판단을 거쳐서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쇼핑몰에서는 이 광고와 지금 이 배송된 상품의 상태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이제 법률에 따라서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중간에 이제 판매업자, 네. 쇼핑몰이 있을 때 또 중재를 해줄 맞습니다. 수 있는데 네. 다이렉트로 샀을 때는 조금 더 어렵긴 하죠. 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중량 가지고 예를 네네. 들어서 귤 5kg으로 알고 샀는데 한 4몇 킬로그램? 4kg대 초반이었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게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제 박스에서 포장재 뺀 실 물건의 중량을 이제 생각하는데 네. 판매자들은 박스와 포장재 무게를 포함해서 무게를 재서 보낸다는 데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는 상인들은 뭐 관행 아니냐, 생산지부터 이거는 뭐 박스 그 무게까지 포함해서 무게를 재는 것은 관행이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일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일 등의 무게를 표시할 때는 포장재를 뺀 제품의 실제 중량을 적어놔야 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는 이게 무게가 아닌 실중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스 무게를 더해진 사실이 이제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네. 이 위반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배송 중에 수불이 날아갔다. 그래서 실중량에 오차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그럴 할 수 수도 있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허용 오차까지 이제 식약처 고시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에서는 표시된 양과 실제량의 허용 오차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허용 오차는 뭐 무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1%에서 1.5%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kg짜리 오렌지를 했는데 뭐 허용 오차 가능 무게는 60g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달라졌을 때는 이거는 판매자가 잘못한 거다 네. 이렇게 또 봐야 되겠네요. 또 하나 왜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간장게장이나 열무김치 같은 네, 네. 것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의 중량하고 또 물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뭐 간장게장 일단은 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식품위생법상 이 판매를 할 때는 필수 표기 사항이 있습니다. 제품명, 상호, 뭐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내용량, 원재료명을 함께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용량을 적을 때는 무게를 이제 개의 무게를 따로 적어주는 게 좋고요. 네. 함량에도 꽃게의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어두면은 꽃게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네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161님 저희는 감 농장하는데요. 2kg 정도 더 넣습니다라고. 어유 후하십니다. 후하십니다. 그 요즘 과일 이미지도 예전에는 왜 포토샵 한다고 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인공지능 이미지로 이제 생성을 해서 넣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그게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혹할 수도 있어요. 네네. 이럴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기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최근에 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한 통신 판매 업자가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하기 이런 이제 대형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네. 이제 샤인머스켓, 사과, 감귤 등의 과일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이 쇼핑몰에서는 이제 실제 농장주와 이제 산지에서 직거래해서 과일이 신선하고 맛이 좋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농부의 실명과 함께 얼굴 사진까지 썸네일로 사용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신뢰감을 그쵸. 줬죠. 네네. 근데 해당 사진을 분석해 보면은 이게 AI가 생성한 이미지처럼 약간 아주 조금 이렇게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해당 업체는 일단 판매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아직 이게 지금 AI로 인한 그 콘텐츠로 해가지고 뭐 이 부분을 뭐 이거 AI가 제작한 콘텐츠입니다라고 명기를 해야 된다라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사소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AI가 생성했다라고 해서 이걸 사기로 볼 것인가라는 것도 아직은 뭐 이제 막 판례나 또 시작된 사례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판례가 조금 더 쌓여야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살짝 상처가 났다고 이거 못 먹겠다. 네네. 뭐 사실 과일이 약간 좀 무른 상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품해달라. 이러면 이제 판매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판매자들이 주관적 기준이라는 부분들을 들어서 그러니까 환불이나 반품을 거절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주관적 그 기준이라는 부분들은 여기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또 소비자의 지나친 요구를 또 판매자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게에서 우리가 멀쩡한 물건 사고 환불해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뭐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자가 특별히 문제되는 물품을 보낸 것이 아니라면은 판매자는 이런 증거를 확보한 후에 소비자의 요청을 거절하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딱복 물복 아세요? 네, 알죠. 딱딱한 복숭아, 물렁한 복숭아. 근데 나는 딱딱한 복숭아를 시켰는데 물렁한 게 왔다. 근데 또 거기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에 맞습니다. 따라서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환불해 줄 거냐, 싸울 거냐 어렵기도 해요. 또 복숭아 표기할 때는 중간 정도의 물음입니다라고 표기하시는 전 상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약간 포켓팅 좀 했었는데 네. 네, 복숭아를 사기 위한 이제 티켓팅, 그것도 예, 포켓팅이라고요? 포켓팅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약간 중간 정도를 표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또 우리가 다 법률에만 기댈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또 어렵기도 합니다. 윤예림 변호사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시정연설에 불참합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 무시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단에는 김병기, 한병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참여합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649건의 리딩방 불법 행위를 적발해 1,64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분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바디프렌드의 창업주와 최대 주주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이죠. 주택연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상품이기도 한데, 근데 최근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해지 전에 어떤 걸 고려해야 할지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일단 주택연금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가 한 2021년도에 10만 명을 초과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13만 1,425명으로 나와 있어요. 네. 13만 명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주택을 보유하시는 우리 또 어르신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죠. 근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연령대가 72세 정도에 가입하시고 계시고 네.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전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억 8천만 원 정도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계시고 서울은 집값이 좀 비싸잖아요. 서울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5억 5,300만 원대 의 주택. 대부분 다 이제 5, 6억 정도의 주택,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주택으로 70대 초반에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계시고 연금액은 대략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는 게 평균이다. 우리나라 서울에 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가입자 추세를 보고 있으면 지금도 매달 1,000명에서 1,500명 가까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지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올 초만 해도 한 달에 한 100여 명 정도가 해지를 했었는데 지금 8월 달 추세를 보니까 201명이 해지하셔서 네. 연초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해지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하, 주택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그 중간에 속보 나온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겠다.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요거를 왜 지금 굳이 바로 말씀드리느냐. 증시에 지금 바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강보합 정도였던 코스닥이 지금 1.68%까지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금투세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마다 급락을 했던 증시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하겠다, 동의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순간에 코스닥은 1.8%까지 오름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금투세 영향을 또 많이 받아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택연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노후 대비로 노후에 평소 이제 용돈을 받듯이 쓰려고 하시던 거였는데 그렇죠. 굳이 이거를 해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주택연금이 주택연금을 받은 금액이 있거든요. 금액이 주택 가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가입할 때 주택 가격으로 연금액이 책정이 돼서 그것이 고정이 됩니다. 네.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반대로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연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주택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또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가입할 때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그럼 내가 이걸 연금 받는 것보다 내가 매도해가지고 현금 자산으로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한데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택연금 해지를 고민하시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딱 더하기 빼기만 해봐도 나오니까 집값 올랐을 때는 내가 나중에 팔아갖고 차익을 얻는 게 낫지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은 없습니까? 불이익이 있죠 당연히. 예. 뭐든지 해지하면 손해를 보시는 거지만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연금이 대출이거든요. 네.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지만 사실 그 연금이 대출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그런 개념이다. 주택담보대출의 한 형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연금 받은 건 전부 대출 금액이거든요. 네.
나중에 해지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 전부 일시로 상환하셔야 되는 것이고 대출에는 이자가 있잖아요. 네. 그 이자까지도 상환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하. 그다음에 주택연금이 기본적으로 평생 지급을 보증하는 종신지급형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료가 있습니다. 보증료.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이제 보험사에서 연금 보험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이제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보증료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모든 비용들이 사실상 가입할 때는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네. 이제 해지하게 되면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큰 거죠. 내가 그냥 주택 연금으로 받은 것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증료도 이자까지. 네. 그러면 되게 아깝다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깝죠. 사실 받을 땐 몰랐지만 얼마나 됩니까? 그 이자 같은 건? 실제로 이자율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연금은. 그래서 지금 CD금리 더하기 1.1% 정도 혹은 코픽스 더하기 0.85% 정도의 이자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대략 한 4.5% 내외니까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대출을 내가 계속 갚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대출이 계속 이제 이 복리로 예.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리라고 하게 되면 달리 복리 아시죠? 네. 달리보다 복리가 좋잖아요. 네.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를 주니까. 그렇죠. 받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이걸 갚아야 되는 입장에서 복리가 된다는 얘기는 이자가 그야급수로 올라갈 수 있다는 더 거죠. 손해라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매월 대출 이자에 가산되기 때문에 월복리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대출 이자가 굉장히 급증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높은 이자를 부담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복리로 뭔가 이자를 받을 땐 좋은데 네, 주택연금을 받은 걸 복리로 계산을 해서 다시 내어줘야 할 때는 이제 그렇죠. 뼈 아플 수도 있겠고. 뼈 아프죠. 아까 그 이자하고 그 보증료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보증료, 수수료 이건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이제 가입할 때는 수수료를 내시는데 그 수수료가 이제 법무사 비용이라든가 뭐 은행 설정 비용, 인지세 이런 건 내셔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가입할 때 내고 끝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증료가 있어요. 이 보증료가 얼마냐면 초기에 가입할 때 초기 보증료가 집값의 1.5%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연보증료라고 해가지고 매년 받아가시는 연금액과 대출 이자 이런 것에 대해서 0.75%를 추가로 더 네. 부담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연보증료나 초기 보증료는 내가 따로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나중에 사망하시고 난 이후에 상환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전에 부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이걸 부담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가 네.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연금 받습니다. 네. 이랬다가 만약에 중간에 한 3년만 한 5년 만에 해지한다. 네. 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보면은요. 실제로 그 해지하실 때 이미 받아간 연금액하고 대출 이자, 보증료 이런 거 다 상환하셔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 150만 원씩 5년간 받아갔으니까 내가 대출 받은 원금만 한 9천만 원 됩니다. 네. 5억짜리 아파트에. 초기에 가입하실 때 초기 보증료를 내셨는데 그게 5억짜리 아파트의 1.5%니까 750만 원. 그것도 내신 게 아니라 해지하실 때 내시는 거거든요. 아하. 거기다가 지금까지 받아간 금액에서 이자가 한 연 이자율 한 4% 잡았을 때 한 1,2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연보증료, 보험료라고 하죠. 이것도 한 200만 원 정도 나와서 실제로 5억짜리 아파트를 5년간 수령하신 후에 만약에 해지한다. 그러면 한 1억 1천만 원 정도의 상환 비용이 나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은 건 9천만 원 정도지만 네. 여러 가지 수수료까지 합쳤을 때는 1억 1천만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해지하시는 기간이 늘어나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실제로 집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낼 수 있어서 실제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만 주택연금 받으시다가 만약에 해지한다? 그러면 집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초창기에 몇 년 안 됐으면 뭐 그 이분 포인트는 넘어서지 않겠지만 그렇죠. 15년 이상을 주택연금을 수령을 했다면 나중에 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네. 거네요. 근데 그 해지할 때 비용 부담이 꽤 지금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유 어디 무서워서 뭐 주택연금 가입하겠나 나중에 선택권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비용은 사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네. 주택연금을 해지하지만 않으시면 생전에 부담하시는 비용은 아니에요. 원래 그냥 이 연금이 설계된 대로 간다면 그렇죠. 네네. 근데 해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5억짜리 집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뭐 한 1억 1천만 원 올라서 내줘야 네.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6억 1천만 원 이상으로만 판다면 손해 보는 건 없을 텐데
네. 이런 일은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매매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면 이렇게 막 집값이 올랐다. 예. 그러면 이제 금액을 상기하고 내가 예를 들면 1억 받은 거 토해내고도 5억이 남으니까 그렇죠. 유리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평생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다시 뭐 5억짜리 집을 또 사서 또 연금을 가입한다고 해도 실제 큰 실익이 없는 건데 이 5억짜리 집이 6억, 7억 됐다면 큰 차익이 없으니까 실익이 없습니다만 네.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되었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집값 상승기에 항상 주택연금 가입자가 다시 해지를 한다. 이 뉴스가 반복되는 거죠. 그럼요. 네네. 앞으로도 그럴까요? 뭐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택연금 지급액이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더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제 가입자가 유리하지만 상승할 때는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분들 추천드릴 때도 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주택들은 가입도 어렵지만 별로 그렇게 가입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주택 가격 변동이 적은 지역, 지방 이런 쪽에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하죠. 또 다른 비용이 있다면 유의할 점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번에 그 상담하다가 하나 좀 발견한 게 있는데요. 네. 주택연금을 나중에 받다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네. 자녀가 따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없고 오히려 남으면 차액을 자녀가 상속받고 그다음에 집값이 보다 더 많이 받아갔다 하더라도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주택연금 가격과 관계없이 상속받은 자녀가 취득세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 상속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감안하시면서 주택연금을 가입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관련된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 시간에 또 소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e스포츠였습니다. e스포츠.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이끄는 T1 팀이 우승했다는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또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오늘 1부 여기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 10시부터는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국회 시정연설이 KBS 1TV와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